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하게 정치 클리핑에서는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현재 경제학자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 교수님이시고 저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뭐 이제 새해도 밝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 뭐 개국보는 사실 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그 이 식구 가족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시사타파 시청자들을 본 지도 꽤 됐고 해가지고 네네.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아직도 팬데믹이 진행 중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우리가 가장 수건 사업은 대선 승리지요. 이걸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역할을 크게 해야 될 분들이 결국 촛불 시민들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드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캠프에 계셨다가 예.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사를 찾아봤더니 더 밖에서 듣고 싶어서 예. 나오셨다. 저는 원래 이제 뭐 마이크를 조금만 교수님. 예. 더불어시민당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셨지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자리나 이런 거보다도 목적, 우리가 더불어시민당 만든 이유가 4.15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만든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당대표직을 사임을 했듯이 자리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것이 이 대의를 위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득이 아니라요. 근데 이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좀 이제 맡아달라고 이제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론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충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역할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직함을 맡게 되면요. 그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조직에 누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 같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 대충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좀 뛰겠다. 그래서 후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최백은 교수님을 예전에도 우리가 총선 때도 잘 봤지만 저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예. 진짜 그때 우리 욕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그렇죠. 예. 하여튼 항상 그때도 빈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내려놓던 예. 그 모습을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그 직을 내려놓고 나서도요. 네. 지방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요청이 오면은 올 때마다 이제 가서 지원 사격도 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최백은 교수님이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아, 예. 책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책을 홍보하고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제목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예. 그래갖고 이제는 뭐 일본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겉모습의 성장과 그 안에 잠재돼 있는 한국 경제의 모순들을 지적하는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뭐 같이 그동안 일을 하면서 목표가 바라보는 곳이 같다 보니까는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책에다 담아낸 건데 네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좌표가 네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21세기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21세기는 지금 20세기 선진국들과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소위 이 선진국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망가졌거든요. 네네. 소위 뭐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게 되면은 뭐 2차 내란이 그러니까는 뭐 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1차 내란이라고 하면 남북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대통령 입에서 헌법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20세기의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21세기 문제에 네.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K 방역도 만들어내고 경제 충격도 최소화로 방어를 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문화 분야에서 이제 쾌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예요. 문화의 시대인데 문화 시대가 강하려면은 민주주의가 강해야 됩니다. 예, 민주주의가 강해야지만 그렇죠. 민주주의가 있어야지 예. 자유로운 문화의 맞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성이 문화의 존중되니까.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보게 되면 해외에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나라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국내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영화 같은 데서 넷플릭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더 안드로이드 혹시 보셨어요? 그 올해 나온 저건데 네네. 넷플릭스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그러니까는 기계인지 동물인지 이런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다 파괴시키려고 예, 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남녀 주인공들이 저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도피를 하면서 출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가는데 거기에 그 도피할 장소를 한국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기지로 이제 일단 도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벙커 같은데? 예, 군대에서도 그러니까는 나가달라고 그래요. 군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그렇죠. 이런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나가달라고 임신한 걸 알고서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 헐리우드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예. 어떤 나라가 안전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또 다른 측면 속에서 볼 때는 한국말을 알거나 한국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러니까 케이팝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아는 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흐름을 아는 패션을 아는 그러니까 힙한 걸로 이렇게 애들 인식들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팝도 몰라?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지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류가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하나의 쿨한 나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쿨한 나라, 멋진 나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네. 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은 네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영수 배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글러브 상까지 수상을 했지만은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아픔을 소위 야만성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호응이 된 거죠. 공감이 돼서 그만큼 히트를 한 거죠. 그렇죠. 했는데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20세기에 그러니까 낡은 유산 중에서 그런 야만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 보니까는 그 야만성이 만들어낸 게 저는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 극우주의의 창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시스트적인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흐름들이 네.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발흥들을 하는데 네. 트럼프는 미국의 파시스트인 거고 아베는 일본의 파시스트인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파시스트는 윤석열인 윤석열이죠. 거고 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파시스트냐고 하냐면요.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멸공 릴레이에서 봤듯이 멸공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2030 세대한테는 낯선 용어입니다. 그렇죠. 낯선 용어고 저희 어렸을 때인데 이게 이승만의 북진통일 얘기예요. 네. 북진통일. 그러니까 50년대로 1950년대로 대한민국을 돌려놓겠다는 이런 사고라고 그러니까요. 예?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파시스트죠. 이승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파시스트의 원흉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판 파시스트가도 등장을 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보면 검찰당하고 일베하고 어쨌든 간에 화학적인 결합이 된 거잖아요. 예?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판 파시스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나라 안에 그러니까는 많은 그 사회 안에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파시스트적인 요소는 그 사회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유하자면은 우리 몸에 종기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기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 뭐 이상 부작용이 그렇죠. 나니까 예, 우리가 어쨌든 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러한 그러니까 그 이 소위 말해서 파시스트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소득 불균형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양극화라든가 불공정성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특히 청년들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21세기에 지금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의 모습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네. 20세기의 낡은 유산 야만적인 모습도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예. 저는 4기 민주정부, 4기 민주정부보다 사실 2기 촛불 정부가 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그걸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죠. 네, 네. 불공정과 불평등 이 문제를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에 작동하는 그 기제 원인은 무엇인가를 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 네. 그 내용을 정리한 게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 잠깐 우리 화면에 좀 우리 PD님 띄워주시면 책에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좀 예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파시스트즘이 행행하는 것은 나라는 부자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맞습니다. 가난하고 맞습니다. 점점점 모든 1%가 모든 부를 독식을 하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대로는 못 산다. 그래갖고 더욱더 국민들이 더 요구가 많아지고 그건 정부는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자 위주로 끌고 가려는 경제 관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예. 그거를 해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수님이 항상 홍남기 예. 좀 매람되지만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많이 비판을 하시고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예.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책을 좀 보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이게 거기다가 너무 그랬어요. 이게 스포가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 책에 홍남기 비판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피아 문제를 예, 모피아. 지금까지 어느 전문가들이 쓴 내용보다 네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네네. 그거를 들춰냈어요. 네네. 들춰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오늘 시간이 좀 다른 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소개를 못 하는데 모든 내용 하면 사람들이 책 안 사요. 예. 뭐 또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그 이 대표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는 잘 사는데 아예 우리 이제 그늘진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요. 그건 뭐 현실이니까요.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뽕에 취해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국뽕에 취해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OECD에서요. 네. OECD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자료예요. 네네. 거기 보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네. 예, 거의 이제 물가 수준까지 고려한 이제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G4예요, 올해요. 4위. 예, G4요. 와,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탈리아를 제쳤어요. 네네.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일본을 제쳤고요. 예? 네네. 그리고 2021년도에 지난해 프랑스를 제쳤고 네네. 올해 영국을 제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미국 정도인 거예요. 캐나다, 독일, 미국. 예. 이야. 거기다 2026년이 되게 되면 캐나다도 제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G7의 일원이 된 거예요. G7을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인 이제 평균적인 개념이잖아요. 평균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굉장히 양극화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가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같이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의 그늘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달에 확대 재정 전략회를 하면서도 네. 회복이 굉장히 제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네, 네. 여전히 그늘진 곳이 반 이상이 그늘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잖아요. 경제가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심화될 수도 있죠. 예,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불평등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인 정부가 거죠. 있는 거고요. 정부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경제학을 가르칠 때 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배.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나눌 문제. 것이냐. 예, 이거고 그랬을 때 금융이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금융이 네. 공공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바로 재정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1원 1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학생들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사용하려고 할 때 네. 여러분들은 은행 돈 담보물 없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하면 네.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렇죠. 예? 학생들이니까. 뭐 경험도 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신용이나 뭐 그렇죠. 내밀 게 소득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부 뭐 금수저 애들은 자기 앞으로 집 있는 애들이나 건물 있는 애들은 그렇죠. 가능하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하고 학생들하고 차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되고 또 그렇죠. 설사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 차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라는 곳은 모두가 동등한 게 아니에요.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게 주는 데가 시장 아니에요. 자체가 불공정하네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공정에서 생기는 게 바로 불평등인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출발선에서 다 똑같이 뛴다면은 그다음에 능력 차이지만은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뛰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출발선은 출발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는요. 맞습니다. 그게 만들어내는 게 불평등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정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그러니까 돼버리네.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돈 벌기 쉽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뭡니까요? 1인 1표예요. 나나 이재용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만들어낸 선출 권력, 선출 권력이 담당하는 하나의 이 경제적인 영역이 재정인 거죠. 재정인 거예요. 그럼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1원 1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생긴 그러한 시장의 불공정성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시켜 줘 가지고 조정 기능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병행 발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고요. 이거 서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 정부의 가장 큰 기능이 시장의 기능을 조정을 해주는 기능.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들이 대개 보게 되면 불평등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시장 만능주의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얼마나 뒷받침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근데 그 재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선출 권력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재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걸 담당하는 게 소위 관료들인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도 설정을 하고 예? 자기들의 거기다 뭐냐면 조직의 어떤 하나의 이익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검찰을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기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우리가 수탁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소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은 국민이 부여한 거잖아요. 네. 국민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 검찰 조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검찰도 검찰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준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기재부 공무원들도 기재부 공무원들인데 좀 권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요. 뭐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과 기금 편성권이라든가 네. 이 기금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주택 짓는 기금도 여기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임대주택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기재부가 이게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떤 하나의 이 방향 같은 걸 설정하는 것도 기재부가 갖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그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권한을 공무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기재부에 그러니까는 그 관료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서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기재부 관료들이 소위 말해서 퇴직하고서는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들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어디, 은행연합회 회장, 어디 지주, 뭐 은행연합회 회장, 뭐 그다음에 우리가 저축은행협회 회장, 그다음에 증권거래소위원회 위원장, 보험협회 회장 다 이게 저기 저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정관예우네요. 그렇죠. 오. 예, 정관예우죠. 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아픈 부분으로 대통령이 몇 차례 같이 사과를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네, 네. 최근에 보게 되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기가 문재인 정부하고 싸맸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난 그 양반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흉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를 하면요. 네네. 이런 거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로소득, 투기소득을 투기적인 이 부동산 투기 소득을 이걸 용납 안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계 부채도 통제하겠다.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했어요. 그러네요. 공급을 해야만 주택 가격을 예.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 대책이 2017년도에 네네. 나온 대책에서 그러니까는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네. 대책이 나온다고요. 네. 나오는데 그거를 바로 그해 9월 달에 네. 김동연 부총리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뭐라고 브레이크를 거냐면은 예. 보유세 강화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거를 입장을 내놔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출발한 지 5월달 출발했는데 한 4개월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보유세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안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그리고 시작부터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뭘 구하냐면은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놓죠. 그것도 뼈 그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주택을 갖게 유도를 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그러니까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으니 임대사업자 활성화 그 정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저도 그거는 아주 뼈 아팠다고. 거기다가 뭐냐면 2018년 1월 달 넘어가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네네. 기재부 출신 금융계통 사람들이 글로 가는데 네네. 금융위원회에서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의 예외를 적용해 줘. 그러니까 대출에 한도 그런 게 없구나. 예, 임대사업에다 날개를 달아준 거죠. 오. 그 결과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뭐냐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싸맸다 하면서 막 마치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로운 척. 그러니까요. 나 그거 보고서는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다 있나? 오.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 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주택은 금융이 없이는 그러니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거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택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는 그렇죠. 뭐 자기가 억단이니까.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부분은 뭐냐면 금융을 끼고서는 주택을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타깃 보죠? 1차적으로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 건설업자들이 먼저 타깃 보죠.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주택기금의 재정을 브레이크를 걸었다. 예. 기재부에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공공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면 예. 일반 건설업체들이 예. 자기네들이 짓는 게 분양이 잘 안 되면 예. 일단은 먼저 대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거네. 기재부. 우리나라 재벌 자본치고 건설에서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재벌 자본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못 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아주 대놓고 자기는 공공임대 반대한다는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은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많이 공급하겠다고 내놨는데. 그렇죠. 예? 이거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 뜻하고 안 맞으면 본인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공공연하게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러니까는 보이스 강화를 대놓고 반대하고 그러듯이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면 건설 재벌 자본주 타격을 보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정부에서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주택을 민간이 공급한 것은 은행들이 또 돈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자를 사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아니,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예. 담보대출로. 근데 은행들이 돈놀이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은행 대출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일단. 예. 예. 그리고 그냥 거기 임대로 내고 살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임대료. 그러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출 자금이요. 은행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 자본하고 재벌 자본의 이익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익에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이 복무를 해주고 앉아 있는 거야. 참나. 그걸 해주고 난 대가로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수억 원씩 연봉 받고 어디 건설사 무슨 고문으로 가거나.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의 지금 이사회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네. 기재부 장관 했었던 네. 그분 누굽니까?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데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만 생각 안 나는데. 좀 있으면 올라옵니다. 이명박 때 성균관대 출신 기재부 장관 출신 좀 예, 노동부 찾아주세요, 장관 여러분들. 됐었고 예. 그 사람이 지금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공무원들이 네. 일반 대다수 국민들 즉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라는 것은 네네. 특히 뭐냐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층들, 네. 사회적 약자층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속성상. 왜 그러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없어도 시장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경제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 뭐냐면 정부가 챙겨줘야 되는 거라고요. 네네. 이 챙겨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진대재 거예요. 박재환? 아니 박재환. 박재환입니다. 박재환. 예, 우리 박재환. 시청자들. 예, 예, 맞아요. 우리 박재환 실장님 장관. 여기 채팅창 좀 다시 연결 좀 해주세요. 연결이 끊겼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기재부들이 자기들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가장 이 사회에서 힘이 센 재벌 자본이나 금융 자본의 이익에 복무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월급은 국민들한테 받고 예. 일은 재벌과 그 은행을 위해서 일을 그렇죠. 해주고. 정확히 참. 표시하는 거예요. 최근에 터진 초과세수 문제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초과세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예. 초과세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구조적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진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이재갑 강남 내과에 방역내과 전문의. 예, 전문의가 윤석열을 아주 직격을 했던데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방역 패스 안 할 거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아주 그냥 뼈 아프게 아주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라면은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선생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지식인들의 존재 이유인데. 제가 그럽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좀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비겁한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요. 기재부가 사실은 매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예. 이제 한 해 동안 쓸 돈을 이제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요. 정부도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이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는 들어오는 수입에 근거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상을 그렇죠. 해갖고 그 수입의 대부분이 뭐냐면 세금이죠. 그렇죠. 국세요. 예. 국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게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이제 전망을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전망을 하다 보니까 100% 맞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상치니까. 예, 예상치 전망인데 네. 이 전망을 통해서 전망을 해서 이제 만약에 300조 정도가 만약에 세금이 거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그 범위 안팎에서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처음 출발 때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방하고 나왔었어요. 확장적인 재정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도 많이 증원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내놨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확장적인 재정에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또 정부의 돈 씀씀이를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싶은 거야. 관료들이지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지출을 통제하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화로 전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 이번에 수입이 그러니까 한 300분이 안 생기는데 500을 지출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조작한다고요? 그거 기술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일반 국민들이 그게 모르죠. 과거부터 쭉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그래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시는구나. 그렇죠. 아, 이제 나는 왜 갑자기 세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약하게 잡아서 그렇죠. 예산을 편성을 작게 해놨고 그러니까 자꾸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요. 와. 그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 팬데믹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전 세계 나라들이요. 예, 예. 다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세금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네. 286조 정도 들어왔어요. 2020년 그 코로나 발생했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경제가 그러니까 추락했을 때 완전 286조. 예, 286조가 세금이 국세 수입이 이렇게 네.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막 접은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난해니까요. 2021년도에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다들 전망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했을 정도로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수입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되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1%더 증가할 때 네. 세금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전문가들에게 추정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예. 통계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세금 수입을 얼마로 전망했느냐? 예. 283조로 전망했어요.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286조가 거쳤는데 예. 경제 성장이 뻔히 내다 보이는데도 283조로 오히려 예. 깎았다. 예. 일부러 재정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아니 세금 수입이 적게 잡힌다면은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와. 그 수입 범위 내에서 되게 이걸 해야 되니까 고려해서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망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시켜 버렸으니 실제치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고를 해보세요.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32조 초과세수 발생이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자고 출연했었죠.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이제 왜 그 당시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던 거예요. 하면서 뭐냐면은 2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네네. 이제 연말되게 되면은 초과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또 19조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11월 달까지 이런 이제 막 이제 거짓말을 친 거야. 예?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51조 정도 된다. 한 50조 5천억 원인데 반올림에서는 51조 정도 된다. 예, 예. 지금 발생한 게 이미. 네. 근데 그거 19조라고 이제 뻥을 치신 거야. 예? 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한 해가 네. 지나게 되면은 다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얼마가 거쳤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예. 이걸 이제 MBC가 이제 그러니까 국세청에 다 취재하고 한 거야. 네, 네. 하다 보니까 연말에도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한 60조가 넘을 것 같다. 이게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1조를 얘기했는데 네. 연말에 10조가 더 발생했으니까 60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예? 그래서 교수님이 작년에 항상 초과세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이거 빚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정 그렇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연말이 되게 되면은 다 확인이 되는 거야. 일명 거짓말이 들통나죠.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왜 그래요? 자, 이게 그러면 한 60조가 그러면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했을 때 이 돈을 처리하는 데 속에서요. 이거를 초과세수 발생했으면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민간이 그만큼 우리가 못 쓰게 한 거니까요. 근데 연말에 지금 이제 지났잖아요. 지난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지금 소급해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그냥 편입돼가지고
다음에 넘기는 저걸 뿐이 안 돼. 그냥 국고만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 와.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열받은 게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는 막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네네. 곡간이 비어간다고 계속 홍남기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60조가 남아서 그게 넘기는 기억에 거야. 명백하게 남아 있는데 60조가 남았다니까는 남아갖고 열받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요 야. 추경을 2번 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국가 채무 많이 증가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을 47.3%로 이제 기재부가 전망을 했어요. 네. 근데 지난해 연말 끝나고 나서 똑같이 47.3%예요. 처음에는 40. 추경을 2번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국가 채무가 증가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빚 많이 늘어났겠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근데 똑같아. 전혀 빚 그 늘어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초과 세수를 이게 세수를 그러니까 전망을 축소했으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런 짓을 해요. 초과 세수가 들어왔으면 그거 국민들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국고에다가 그렇죠. 국가에다가 넣어놔서 하니까. 국가 채무 비율만 낮춰놓고 그렇죠.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만 등골 빠지도록 낸 건데 네. 야 이런 나쁜 그러니까 연말 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한번 그러니까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어요. 예. 초과 세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을 한 발언이 못했다.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는 근데 11월 달에 MBC에서 또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다면은 예. 지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연말 되게 되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보여주니까 불구하고 그 2달 전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게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저러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누가 궁금하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예, 여기에 다 있는데요. 여기에 다 있다. 다 있어요. 야. 여기 다 있어요. 그게요. 진짜 이거는 경제학 네. 책이지만 음모론도 있고 음모론이 아니라 저기 예. 뭐래 그 진실을 찾아가는 경제 모피아들의 그렇죠. 파헤치는 그렇죠. 음모가 아닌 왜 현실적으로 왜 경제 모피아들이 저런 행위를 하고 왜 국민들을 지원 대신은 국가 재정을 더 우선시하냐. 예. 재정을 저렇게 공무원들의 어떤 집단 조직 이익에 의해서 방치하게 되면은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다? 이익이 재벌들, 자본들한테 가는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네. 특히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하루하루 저기 먹고 살기 바빠 하시는 국민들이 힘든 이유가 재정이 자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저분들이 또 그다음에 기업에게 돈 쓸 때는 국가 재정 전혀 걱정을 안 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막 그 대우조선 뭐 대우가 망한다 예. 4조를 막 예. 비밀리에 지원해주고 와. 그렇잖아요. 공적 자금 지금도 우리가 회수 못한 게 거 많죠. 회수 그 외환에 투입해가 한 게 지금도 수십조 원 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들한테 돈 좀 나눠주자 그런 거 그러면. 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는 재정 그러니까 걱정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그렇죠.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 마치 예? 기업이 망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떠들어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국민들한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투입한 거는 예? 한 13조 정도 투입해 놓고 나서 난리를 그거 치고. 나라 망할 것처럼 막들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 부채 증가한다. 예. 그러니까 60조면은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 채 안 되니까 네네.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100만 원 정도 1인당 그것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게 그 계산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분은 뭐냐면은 근거 없이 얘기했다가 조준동한테 공격받으니까는 그러니까요.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최백운 교수님이 아무리 경제학에서 예. 부동산 깨고 기재부 깨도 데이터로 얘기하니까 저쪽도 맞습니다. 반박을 못 하잖아요. 예. 제가 예. 늘 같이 1년 동안 우리 교수님한테 경제 공부를 배우면서 저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더라고요. 항상 예. 데이터로 보여주고 특히 그 지역 화폐 예. 얼마나 깔 때 우리 교수님이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근거 없이 얘기했다가는요. 또 거짓말했다가는 박살나거든. 쟤네들한테. 쟤네들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 그 김어준 공장장도 교수님 어떻게 그거를 저기 예측했어요? 그러게 이제 하길래 자기 제 SNS 보고선 그거 봤다면서 그래서 수치인데 숫자로 그걸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우리? 이게 11월 하순께 나왔습니다. 11월 한 꽤 20. 됐네요. 예. 우리가 몰랐죠. 예, 제가 인사를 너무 늦게 드리다 보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예. 이게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이게 시간이 많고 뭐 책 장사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기 촛불 정부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은 다들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촛불 시민들이요. 근데 이 모피아 개혁이 몰라요. 모피아 개혁을 안 하면요. 국민들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 모피아 개혁. 예. 공감은 되는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적어도 촛불 시민들은 네.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을 또 오늘 좀 쉽게 썼어요. 평이하게요. 네, 네, 네.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왜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지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우리가 그럼 바꿔야 되는 것인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좀 이제 무장이 돼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정부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더라도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중동은 계속 이제 딴지를 걸 거라고요. 네네. 근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조중동의 논리를 그러니까는 격파할 수 있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무장진들을 하시라고. 네, 우리 로렌님이 지금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 보니까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의 몰락,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정가 15,300원, 예. 10% 할인 17,000원이라고 전국 온오프 라인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알라딘이지 예, 예스24니 맞습니다. 예.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또 최복은 교수님의 사인 본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이 시사타파 개국본 식구들이야 뭐. 저희가 100권이라도 선주문해 갖고 교수님 사인을 받아 갖고 여러분들은 그거는 좀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수님 내 여기서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존경하고 지지하는데 예. 김동연부터 홍남기까지 예. 이런 인사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제가 그냥 수없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촛불 시민들한테. 저도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소한 것부터 좀 이제 예. 몇 가지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정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5월 8일 날인가 뭐 선거하고 나서 5월 그냥 10일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그냥 시작했을 짐 꾸려갖고 때잖아요. 들어가셨어요. 시작했어야 됐었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그 뭐죠? 황교안이가 나오고 국무회의에 그렇죠. 막 별을 섞여 예, 있었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는 차기 정부는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3월 9일 날 가고 5월 인제니까 10일 날 인제니까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달 동안. 인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개혁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러니까는 한 3개월 안에 그러니까는 주요한 것들은 대부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출범했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제 옹호를 하자면은 상황이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세요. 2017년 9월 때려 보게 되면 막 전쟁 막 해가지고 서로 말싸움이 험악하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말싸움이 폭탄 말싸움이 막 하고 11월 12월 달에는 막 한반도 전쟁설까지 막 이렇게 막 그거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2018년 그러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걸 반전시켰잖아요. 분위기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뭘 그랬어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쟁 위기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예. 취임하자마자 그 위기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헌법에 대한 굉장히 존중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헌법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존중을 해주게 되면요 외치를 중심으로 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치는 되게 국무총리한테 되게 이렇게 맡기는 이 그렇죠. 성격입니다. 그 책임 총리 뭐 이런 예, 얘기를 책임 총리 하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예. 그런데 민주정부에는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한 이 집착을 갖고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국무총리를 되게 정치인 총리를 되게 많이 맡깁니다. 정치인 총리를요. 예. 지금 한번 쭉 봐보세요. 다 정치인 총리들입니다. 이해찬 대표님부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 그렇죠, 총리. 그다음에 뭐 정세균 총리, 지금 뭐 김부겸 총리 다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네요.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국무총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상 그렇습니다. 법률상 보게 되면은 정치인 국무총리가 경제를 모르게 되면요. 그다음에 개혁 의지가 없으면은 정치인 국무총리 되게 뭡니까 야망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야망들이요. 결국은 더 윗자리를 노리죠. 예,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는 마지막 가자에 가고 싶은 곳은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를 하시는 거야. 정치를. 자기한테 책임 총리의 자리가 있으니까 예. 내가 구성권이나 이런 것들에 건의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심고 그러면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 자기가 그 속에서 업적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사고가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 세력들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고요. 네. 이거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하고 하는 걸 기피하게 돼. 예? 기피하게 돼요. 총리가요. 총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국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시대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계산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무총리직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적으로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추천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받으셔. 예. 존경을 하니까, 존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를 했는데 존중하니까. 까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총리를 또 존중을 해줘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존중을 해주니까는 국무총리한테 맡기는데 이 지금 정부 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정치인 총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기재부 차관들이 가서 해요. 당연직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직으로? 예, 그게 장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의 업무를 다 관장을 해요. 근데 그게 기재부다. 예. 왜? 당연직 여러분들 한번 역대 그거 국무조정실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 조직법을 저 예산 기능을 그러니까 대통령 직소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네네. 바로 정부 조직법 이제 그러니까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기재부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가 충돌하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자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그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양반의 생각은 뭐냐면 잡음은 최소화시키면서 자기가 총리할 때는 자기의 이렇게 자기가 좀 폼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또 타협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개혁성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저항을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걸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도 자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총리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죠. 국무총리에서 하면은 방치했죠.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은 총리의 권한을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어공으로 들어간 사람들.
어쩌다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그러니까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별정직 공무원들.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김상조. 예, 뭐 김상조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보게 되면 지금 KDI 원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홍장표 수석이라든가 홍장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공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문재인 정부만 놓고 평가해 보게 되면 제가 보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해 보면은 예. 한 부류는 뭐냐면은 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게 있어요. 준비가 소홀하면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도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각 부처에서 다 도와 있어요. 예, 파견들 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뭐 적대적인 관계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듣는 얘기인데 자기들을 좀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실력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한 거예요.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수장으로 오면 예. 우습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기술에 잡아먹혀요. 그게 실제로 잡아먹힌 게 저 홍장표 수석이 네.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경제 철학하면 소득주 성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주 성장. 소득주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이 홍장표 수석이에요. 네. 그 개념을 만든 게 홍장표 수석이라고요. 그런데 홍장표 수석이 2018년 6월 달에 딱 자리를 이제 경질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자 1년 만에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8년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나가지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막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 진영에서 주로 이제 정부를 공격할 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안보하고 예. 이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를 공격하기 힘들게 돼버린 거야 상황이. 그때 막 분위기가 그렇죠. 대한민국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렇죠. 평화의 기류가 그래서 흐르는데. 경제가 공격 올 거라는 저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 방어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던 게 그렇죠. 저기 적응하셨죠. 문재인 뭐 흑기사다 이런 별명까지 붙으면서 네, 네.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실적으로 조선일보에서 공격이 들어왔죠. 네. 들어오면서 그 해에 가장 아프게 들어온 공격이 뭐였냐면요. 고용 지표였었습니다. 일자리. 고용률 뭐 고용 폭망하면서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맞다.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뭐 예,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 그거 이 들어올 때 막 들어올 때 그러니까는 왜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하면서 네.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비정규직 일자리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부래요. 네. 근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보게 되면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일자리 위원회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겼어요. 직속으로. 자기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요. 네, 네. 그만큼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다가 일자리 현황판까지 그렇지, 만들고 막 현황판.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만큼 자기가 이걸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2018년 딱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막 처음 우리가 보통 한 30만 개씩 생기는 게 이 정상적인 흐름이었었는데 갑자기 10만 개로 줄어들다가 그다음에 막 1만 개, 2만 개 줄어들다가 2018년 7, 8월 달에는 3천 개, 5천 개까지 막 줄어들어요. 1만 개 이상까지, 그때 이하까지. 엄청 공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자리 폭망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게 관료들의 기술이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보게 되면요. 네. 1년에 60세 이상이 65만 명씩 증가해요. 그렇죠. 고령화가 그러니까 비노동 인구가 이 사람은 일자리 잡기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리고 그 밑에 50세 이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한 3만 명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인구도 줄어들고. 60세 이상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근데 60세 이상에서 일자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예? 있는 사람들도 다 퇴직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 나이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공공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그럼 공공일자리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확보 안 하면은요. 일자리 예산이 안 나왔는데 예. 어떻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자리 대참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오. 그래서 예산을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기술이.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자리 예산 챙겨라. 왜 그러냐면요. 정권 바뀔 때 올해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초에 이제 임기 끝나고 그만두니까는 챙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갈 민주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챙길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대통령도 아닌데 자기가. 그럼 의회에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작년에 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에서는 챙겨라. 확보됐나요? 예? 그거 자기들이 챙기겠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제가 볼 때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추경 편성이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방치했던 거야. 방치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일자리 대참사 나타났던 거죠. 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중동에서 막 융단 폭격을 가했잖아요. 일자리 고용 대참사 막 해가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면서 예. 이렇게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 책임을 온통 다 소득 조성자로 다 이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홍장표 수석을 그 자리에 계속 앉힐 수가 없었던 거야. 앉혀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홍장표 수석을 딱 이제 그러니까 경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달에는 장하성 실장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공들이 다 그러니까는 쫓겨난 거야. 한마디로 기재부 기술에 의해서 그걸 다 쫓겨난 거예요. 예? 쫓겨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자리를 다 누가 채웠느냐? 기재부들이 다 채워요. 경제수석, 정책실장들을 다 그 채우죠. 기재부가 기술 써갖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개혁적인 어떤 정권의 경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쫓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자기들 차지했다. 장악하죠. 예. 와.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조중동과 함께 한 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인권 변호사 쭉 가다 보니까는 네네. 경제는 참모들한테 자기가 믿는 예?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만든 참모들한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러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 해준 게 있는 거고 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다 당한 거죠. 참모들이 어공들이 관료들한테 당했네. 당한 거죠.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게 뭐냐면은 마음씨 좋은 의사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예? 환자한테는 실력 있는 의사가 더 필요하지. 그러네요. 마음씨도 좋아야 되겠지만 실력이 필요하다. 네. 환자한테 자기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제가 비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하고 일부 이제 그다음에 참모들은 또 이제 뭐냐면 그 기재부의 힘을 막강한 힘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안 했다 보면 거기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굴종하는 거죠. 굴종을 하죠. 제가 뭐 이름을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소위 뭐 친노동적인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돼지고 소득주 성장은 언제부턴가 입 밖에서 안 나오게 되고 자꾸 성장 위주로의 정책. 예,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었던 이 촛불 시민들은 한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상처가 그런 제가 이제 강연 다니다 보면요 이 대중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재명 정부가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 차례 민주정부를 겪어봤는데 자기들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저거죠. 예? 아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신뢰를 못 지킨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한 거 이런 것들도 참 아쉽네요. 예,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제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한 이유가 그동안 지지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 양반이 됐을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지만 나도 지지를 했는데 그거를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지식인으로서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지했었잖아. 그렇죠. 그럼 저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제 겪어 보니까는 경제가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워하는데 비전문가들이 네. 특히 금융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금융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금융의 본질을요. 네. 이 양반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학생들 놓고 하면서 금융 가지고 이제 충돌하고 했을 때도 그거를 학생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해박한 적이죠.
이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옆에서 최백운 교수님이 좀 교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야 이제 뭐니까 이제 그 몇 차례 이제니까는 만나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알고 있나, 실력이 예. 있나. 제가 그래서 이제 금융을 이제 물어보길래 금융의 이제 특정 어떤 부분을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일반 정치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알아듣고 그냥 오히려 본질적인 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 내가 그거 보고서는 이 사람 깨닫고 있구나. 이 사람은 문제가 다르네. 뭔지를 아는구나. 예, 아는 걸로 간 거죠. 금융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문제를 설명을 해도요. 모르면 처방전이 없거든요. 예. 어디가 예. 아픈지를 알아야지 처방전이 나오고. 맞아요. 와.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 실수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지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들한테 정치인 총리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는 거기에 맡겼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 현실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역학 구도에 기득권 구조에 타협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이 자기들 몸만 챙기고 예? 예, 이렇게 모양새만 챙긴 이런 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어쨌든 최후의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짐으로 작용한 거고 대통령 입에서 근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를 제가 대국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것만 해도 3차례나 들었어요. 사과를요. 네. 그 정도 하게 되면 모신 분들이 주무 장관들은 스스로 옷을 벗고 옷을 벗어야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그러니까는 저거 하더라도 일단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입에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3차례나 표명을 했는데 그걸 그 자리를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다.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으면은. 네? 그런 점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네. 준 거고 국민들이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네네.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거죠. 그렇네요. 예. 참 모든 게 경제에서 시작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겠다 하는 것이고 저 역시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 그거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그 대신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되게 되면 이건 더 더 악화된다. 50년대로 돌아간다. 네, 더 악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을 보고서는 정책 공약을 보고서는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나 평가를 하면 될 게 아니냐. 네? 그리고선 비교를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죠. 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어느샌가부터 우리 그게 있어요. 조중동이 경제로 공격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를. 아까 그 말이 딱 맞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적인 인사들이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경제 공격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그 이후에 장악한 이유로 뭐 일자리니 성장률 이런 거 갖고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네들 세상이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선 때 인수위가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선이 된 다음에 누굴 모셔오기는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당선됐어. 남들이 2달이면 저 사람 대통령 갈 줄 알아. 좋은 사람들 저랑 같이 한번 국정을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머 이 사람 어차피 대통령인데 인수위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 선거 뛰고 있는 사람이 미리 내각을 구성해 갖고 제의를 하면요. 안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수위 기간이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 당선자 신분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선거 중에 누가 오겠냐고요. 치열하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 그 초과세수 문제 가지고도 이게 이렇게 한 60 터지게 되면은 이거 정부 공격하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중동이 조용하죠. 그렇죠. 왜 조용한 거겠어요? 예전 같으면 세수도 예상 못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초과세수 60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지네 편이니까. 자기 이익들이 걸려 있으니까. 네? 초과세수 이거 만든 게 결국은 뭐냐면 자본의 이익에 가는 것이고
재벌 자본 이 저기 저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요 예산을 홍남기가 깎았었잖아요. 대폭 삭감했었잖아요. 예, 예. 지난 국회에서요. 예. 정기국회 때. 예. 그때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를 냈는지 아세요? 예. 카드 업체가 예. 웃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정확한 제가 워딩을 하지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카드 업체가 웃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요 누가 제일 타격 보는 사람 중에 누구냐면 카드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카드 쇼핑할 때 쓰다가. 카드 쓰는데 네.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쓰게 되면 카드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20조가 그러니까는 카드 회사에 매출이 그걸 떨어지는구나. 가지고 카드 회사가 웃는다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어요. 조선일보가 그 예능인지 아세요? 조선일보는 그걸 정확히 아는 거야. 누가 이익을 보고 가는지를. 그럼 카드 회사가 20조가 이익을 보게 생겼다 이거야. 그걸 통해서 뭐냐면 카드 회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우리 이러는데 광고 줘. 줘라. 이러는 거야. 우리가 때려서 니들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 막았어. 그렇지, 그럼 그렇죠. 니네들 우리한테 그 이익 돌려줘야 될 예. 거 아니야. 광고 좀 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돈의 배분 문제인데 재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힘들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시장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라든가 그 밀려난 사람들에게 예.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건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처먹겠다는 거야. 쉽게 해서 막말로 얘기하면요. 네? 이걸까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려운 것이고 네.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경제 정책에서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참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우리 교수님이 왜 늘 이 모피아 하면서 이 관련 조직 비판했는지 그 결국은 관련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피해는 국민이 보네요. 제가 처음에 홍남기 부총리 비판할 때요. 예. 예. 왜 문재인 정부 인사 그렇죠. 비판하냐고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근데 해도 너무한다 지금. 지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 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최백은이 옳았다. 윤석열 비판도 마찬가지겠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저거 왜 저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예. 예, 비판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 시간 지나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 그 뭐 최재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장. 이게 구조적으로 저런 적폐들이 그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예, 촛불 시민들이 많이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됐지. 처음에는요 저도 참. 야.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최백운 교수님의 우리 빅샤를 좀 보여주시고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 보시면요. 요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책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에게 저기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그 숫자를 좀 봐갖고 미리 사놓으면 또 저희가 또 안 나가면 저희가 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먼저 주문을 받고 수량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교수님 사인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 일이네요. 발송.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교수님 네. 책이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제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거는 진짜 예. 그러니까 아셔야지만이 저도 구매를 해서 촛불 시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방금 했어요. 어머, 헐 주문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 그 주문하신 책을 언제 한번 들려주시면 예. 저희가 그 보관하고 있다가 사인도 받아드릴게요. 네, 오늘 주문 전화는 02-303-1140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 전화 주셔서 책 구매하고 싶어요 했고 주소랑 이름 남겨주시고 계좌번호 받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이 이렇게 1시간 그러게요, 훌쩍 문제 맞죠? 넘어갔는데 예. 저희가 요즘 대선 국면이라서 자주 못 뵈서 이게 너무 정치에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해 좀 해주시고 예. 대선 국면 중간에라도 또 좋은 내용이 근데 있으면 사실 오늘 한 내용들이 다 사실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도 예. 그때는 매주 예. 중요한 일. 예. 근데 그때는 대선 끝나면 청와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세요. 좀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들 예. 정치 클리핑 298회 최백은 교수님의 누가 경제를 파괴하는가 좋은 내용으로 거의 강의 수준으로 들었습니다.